평양 수뇌부에 특급 사살령이 내려졌습니다. 김정은의 비자금을 전담하던 여비서가 천문학적 자금과 전쟁 발발 1순위 기밀을 들고 증발했습니다. 최고위층만 알던 북한의 끔찍한 실체는 무엇일까요? 전 세계를 뒤흔들 극비 추진 사항을 그녀는 어떻게 빼낸 걸까요? 평양의 심장부에서 벌어진 치명적인 탈출 기록을 지금 공개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북한의 진실을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2026년 3월 평양 순안공항 화물터미널. 자정을 넘긴 시각. 저는 지금 사람 하나 겨우 들어갈 크기의 금속 컨테이너 안에 몸을 구겨넣고 있습니다. 안쪽 벽에 등을 붙이고 무릎을 가슴까지 끌어당긴 채로요. 품속 방수 파우치 안에는 제가 몇 달에 걸쳐 조금씩 빼돌린 극비 문서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최고 지도자의 해외 비자금 계좌 내역, 해외 자산 명세, 수십 년치 돈 세탁 기록들. 이걸 들고 나가면 저는 이 나라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됩니다. 이미 그렇게 됐겠죠. 저는 김정은의 비자금 관리관이었습니다. 명품을 사들이고 해외 계좌로 자금을 보내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컨테이너 안에 있습니다. 1시간 전 보위부가 사무실에 들이닥쳤습니다. 뒷문으로 도망쳐 미리 봐두었던 이 컨테이너 안으로 숨었습니다. 이 화물기는 20분 후 이륙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보위부는 공항 전체를 샅샅이 뒤지고 있을 겁니다. 저를 찾아서요. 제가 왜 지금 이러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서아란입니다. 27살이었어요. 평양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평양이라고 하면 무서운 도시를 떠올리시겠지만 제가 살던 곳은 겉보기에는 달랐습니다. 대동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층 아파트였고 냉장고에는 늘 음식이 있었으며 아침마다 에스프레소를 마셨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한 하면 배고픔부터 떠올리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게 저의 또 다른 감옥이었다는 걸 그땐 몰랐습니다. 저는 대성은행 소속으로 나라의 아주 중요한 돈을 관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절대로 바깥에 드러나면 안 되는 돈들을 가장 안전하게 숨기는 일이었습니다. 스위스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덕분에 국제 금융 흐름을 꿰뚫고 있다는 이유로 25에 그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저를 두고 평양의 백조라고 불렀습니다. 들으면 기분 좋은 말처럼 들리죠. 하지만 백조도 물속에서는 발을 미친 듯이 젖고 있다는 거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아파트 곳곳에 도청 장치가 있었습니다. 전화는 항상 감청되었고 저녁에 산책을 나가면 멀지 않은 곳에 검은 외투의 남자가 따라붙었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나라가 보호해주는 거라고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그렇게 믿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 시절엔 말이죠. 저는 매일 밤 스위스 계좌의 숫자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숫자들은 깨끗하고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결제 서류를 정리하다 잠깐 TV를 켰는데 조선중앙TV 뉴스 속보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앵커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에서 이번 달에도 전국 인민들에게 식량을 넉넉히 지원했으며 아이들은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고요. 배경에는 살이 오른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노는 영상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보면서 제 손의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날 처리한 결제건 하나는 스위스 제네바 경매에서 낙찰된 시계였습니다. 수억 원짜리 시계요. 프랑스산 와인, 이탈리아 핸드백, 독일제 자동차 부품.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TV 속 아이들의 웃음과 제 손 위의 숫자들이 겹쳐 보이는 순간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치가 떨렸습니다. 그냥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균열이 결국 저를 그 컨테이너 안으로 밀어넣게 될 줄은 그때의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리강철 부장님이 회의실로 들어오셨을 때 저는 서류를 정리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늘 반듯하게 빗어 넘기던 머리카락이 흐트러져 있었고 셔츠 깃이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55년 인생을 살면서 남들 앞에서 넥타이를 느슨하게 한 걸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분인데요. 그 흐트러진 모습 하나가 제 심장을 뚝 멈추게 했습니다. 리강철 부장님은 제 멘토였습니다. 25에 대성은행에 발령받았을 때 처음으로 손을 내밀어준 분이 그분이었습니다. 이 바닥에서 살아남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숫자를 읽는 법을 가르쳐 주셨으며
가장 중요한 건 아무것도 본 척하지 말아야 할 때가 언제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한에서 살아남는 건 실력보다 눈치가 더 중요합니다. 들어서는 안 될 말을 들었을 때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하는지, 알아서는 안 될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모르는 척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그분한테 배웠습니다. 그 눈치 덕분에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고, 그 눈치 덕분에 저는 지금까지 살아 있었습니다. 부장님이 저를 잠깐 보셨습니다. 그 눈빛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두려움도 아니었고 억울함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다 알고 있다는 눈빛이었습니다. 이렇게 될 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그 완전한 체념의 눈빛이요. 그것보다 더 무서운 눈빛은 세상에 없습니다. 살면서 그 눈빛을 2번 다시 보고 싶지 않습니다. 보위부 요원들이 들이닥친 건 그로부터 채 5분도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국가보위성이라고 여러분으로 치면 옛날 안기부 같은 기관인데 그보다 훨씬 무섭습니다. 그 사람들이 들어오는 순간 사무실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숨을 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커피잔을 들다 말고 내려놓은 직원도 있었고 키보드를 치다 말고 2 손을 무릎 위에 내려놓은 직원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눈을 마주치면 안 된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으니까요. 부장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일어나셨습니다. 천천히 의자를 뒤로 빼고 양복 상의를 한번 여미고 그리고 그냥 따라 나가셨습니다. 저항도 없었고 변명도 없었습니다. 마치 이미 오래전에 그 순간을 각오하셨던 것처럼요. 그 태어남이 오히려 더 무너지는 것 같아서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부장님이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딱 1초였습니다. 아니, 그보다도 짧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1초 안에 그분은 제게 모든 걸 말씀하셨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요. 도망쳐라. 살아남아라. 나처럼 되지 마라. 그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날 화장실에 가서 혼자 울었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물소리로 흐느끼는 소리를 감추면서요. 북한에서는 그렇게 웁니다. 아무도 없는 데서도 소리를 내면 안 됩니다. 누가 듣고 있을지 모르니까요.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고 입술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리강철 부장님이 무슨 잘못을 했는가? 10년 넘게 충성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밤새 일을 해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은 평생 단 한 번도 입 밖에 낸 적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자금 세탁 과정에서 아주 작은 실수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정말 조그마한 숫자 하나의 오차였다고 합니다.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실수요. 그런데 그것으로 그분은 사라진 겁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게 끝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서류 정리를 하면서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최고 지도자의 와인 구매 내역, 스위스 명품 시계 결제 확인서, 유럽 경매에서 낙찰된 골동품 운송 비용 정산서. 숫자들은 깨끗했습니다. 종이는 하얗고 도장은 반듯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저는 다른 서류도 한 장 받았습니다. 내부 보고서였는데요. 함경북도 일부 지역에서 배급이 석 달째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아사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먼저였습니다. 5살, 7살. 이름도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덮고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그날 저녁 조선중앙TV에서는 또 뉴스가 나왔습니다. 당에서 전국 인민들에게 이번 달에도 풍족하게 지원했다고요. 배경 영상에는 살이 오른 아이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보면서 서랍 속에 그 보고서를 떠올렸습니다. 5살, 7살. 이름이 있는 아이들. 그 분노가 어디서 오는지 그때는 정확히 몰랐습니다. 그냥 가슴 어딘가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알면서도 눈을 감았습니다. 살아야 했으니까요. 눈을 감아야 살 수 있는 곳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부장님의 마지막 눈빛 이후로는 더 이상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체념의 눈빛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걸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분처럼 끌려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사라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분노가 처음으로 이렇게 선명하게 제 가슴 안에서 불덩이처럼 뭉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불덩이가 결국 저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거의 죽일 뻔하기도 했습니다. 그 밤 저는 처음으로 탈출이라는 단어를 머릿속에서 꺼내보았습니다. 꺼내놓고는 너무 무서워서 바로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은행원이었고 몸을 숨길 곳도 없었으며 도와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북한에서 탈북을 시도하다 잡히면 어떻게 되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 전체가 끝이었습니다. 부모님도 형제도 친척도요. 그 무게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아도 부장님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자꾸 나타났습니다. 그 눈빛이 저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나는 다음에 끌려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아니, 이미 누군가의 눈에 들어와 있는지도 모른다. 보위부가 부장님을 내사하는 동안 혹시 나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들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해가 뜰 무렵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살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 안에서는 살 수 없다는 것. 그 두 가지만큼은 분명해졌습니다. 그 보고서를 서랍에 넣고 덮은 날 이후로 저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이름들이 떠올랐습니다. 5살, 7살, 이름까지 적혀있던 그 아이들이요. 그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는 동안 저는 수억짜리 시계 결제 서류에 도장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밤마다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러면서도 출근을 했습니다.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다음 차례가 될 테니까요. 리강철 부장님처럼요. 보위부의 감시가 조여오기 시작한 건 부장님이 끌려간 지 2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퇴근길에 따라붙는 미행 차량이 한 대에서 2대로 늘었습니다. 점심시간에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으면 낯선 얼굴의 남자가 두어 테이블 떨어진 곳에 앉아서 저를 바라보다가 눈이 마주치면 천천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제자리 컴퓨터에 원격 접속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발견한 건 우연이었는데 발견하고 나서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게 제 평생에서 가장 힘든 연기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오전 같은 부서 동료 한 명이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아침에 자리에 있었는데 점심때 보니 없었습니다. 짐도 그대로였습니다. 컴퓨터도 켜져 있었습니다. 마시다 만 커피잔도 책상 위에 그대로였습니다. 아무도 어디 갔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보면 안 된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빈자리를 보는데 제 몸속의 피가 전부 식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은 나다. 그 생각이 처음으로 머릿속에서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처음으로 탈출을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두만강을 건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브로커를 통하는 방법이요. 돈만 있으면 길을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문은 저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은 저한테는 맞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디 사는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너무 많았고 국경 근처까지 이동하는 것 자체가 의심을 살 수 있었습니다. 저는 비자금 관리관이었습니다. 제가 움직이면 흔적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한테는 빼돌려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 극비 문서들이요. 몇 달 전부터 저는 아주 조금씩, 아주 천천히 문서들을 복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에 너무 많으면 티가 났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두 장씩이었습니다. 퇴근하면서 내복 안쪽에 붙여서 나왔습니다. 집에 와서는 방수 파우치에 넣어 화장대 서랍맨 아래에 숨겼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매일 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발각되는 순간 저는 끝이라는 걸 알면서도 이 문서들이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 문서들이 있어야만 제가 살아서 이 나라 밖으로 나갔을 때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냥 도망친 사람이 아니라 무언가를 세상에 알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매일 만지는 화물기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최고 지도자 전용 명품 수입 화물기. 저는 그 비행기의 통관 서류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어떤 화물이 어느 컨테이너에 실리는지, 세관 검사는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화물칸 온도와 기압은 어떻게 설정되는지 전부 제 손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서류 안에 허점이 하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 구역, 아무도 열어보지 않는 컨테이너가 있었습니다. 유럽에서 들여오는 대형 냉장 컨테이너였는데 안에는 와인과 치즈 같은 것들이 실렸습니다. 그 컨테이너는 최고 지도자의 직접 지시로 봉인된 채로 들어왔고 세관에서도 손을 대지 않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 컨테이너가 다음번 귀환 화물로 유럽으로 돌아가는 날짜가 석 달 뒤였습니다. 저는 그날을 D-데이로 정했습니다. 석 달 안에 모든 걸 준비해야 했습니다. 문서를 마저 빼돌려야 했고 컨테이너 안에서 버틸 수 있는 산소 발생기와 보온 장비를 구해야 했습니다. 공항 화물 터미널 출입증이 필요했고 현지 담당 직원과 조종사에게 접촉할 방법도 찾아야 했습니다. 무엇 하나 쉬운 것이 없었습니다. 무엇 하나 실패해도 안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힘든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이 모든 걸 준비하는 동안 매일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출근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웃어야 했습니다. 도장을 찍어야 했습니다. 미행하는 차량을 뒤도 안 돌아보고 지나쳐야 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만 버티자. 그 말을 석 달 내내 반복했습니다. 그 석 달 동안 저는 여러 번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공항 화물 터미널 담당 직원을 처음 접촉했을 때였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보는 눈빛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혹시 이미 보이부한테 보고한 건 아닐까? 혹시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건 아닐까? 집에 돌아와서 밥도 못 먹고 밤새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넘겼습니다. 조종사 안드레이에게 접근한 건 그보다 더 나중이었습니다. 러시아 출신의 화물기 조종사였는데 평양 체류 중에 몇 번 마주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돈에 약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관리하던 비자금 일부를 그 사람에게 넘기기로 했습니다. 거액이었습니다. 제 목숨값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고개 끄덕임 하나에 제 심장이 얼마나 크게 뛰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드디어 D-데이 전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집안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제 모든 것이 담겨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스위스 유학 시절 사진, 부모님께서 보내주신 마지막 편지, 냉장고 안의 반찬들. 이걸 두고 간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는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말씀드리면 안 됐습니다. 아셨다가 잡히시면 그분들도 끝이니까요. 그냥 그 공간을 눈 안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D-데이 당일, 저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출근해서 평소와 똑같이 서류를 처리했습니다. 오후 3시에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로 자리를 떴습니다. 방수 파우치는 이미 출근길에 내복 안쪽에 붙여왔습니다. 화물 터미널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출입증을 긁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발걸음은 평소와 똑같이 걸었습니다. 컨테이너 앞에 도착했습니다. 안쪽 잠금 장치를 풀었습니다.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제 인생에서 가장 무겁고 가장 가벼운 소리였습니다. 무거웠던 건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가벼웠던 건 석 달 동안 짊어지고 있던 그 모든 무게를 그 순간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은 건 버티는 것뿐이었습니다. 컨테이너 안은 어두웠습니다. 완전한 어둠이었습니다. 손을 눈앞에 들어도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둠이요. 바깥에서 화물 이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게차 엔진 소리, 누군가의 고함 소리,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뉴스 소리. 그 소리들이 아주 가깝게 들렸다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발각되면 끝이라는 생각보다 이 어둠 속에서 이제 진짜 시작이라는 생각이 더 크게 들었습니다. 컨테이너 문이 닫히고 나서 저는 한동안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귀를 열었습니다. 바깥의 소리를 하나하나 들었습니다. 지게차가 움직이는 소리, 누군가 무전기로 통화하는 소리, 금속 바닥 위를 걷는 발소리. 그 소리들이 가까워질 때마다 숨을 멈췄습니다. 한 발짝 한 발짝이 제 심장에 직접 닿는 것 같았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지면 그제야 입을 벌려 아주 조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게 1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니, 어쩌면 30분이었을 겁니다.
어둠 속에서는 시간이 이상하게 흘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컨테이너 외벽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쿵, 쿵, 쿵. 3번이었습니다. 약속한 신호였습니다. 화물 터미널 담당 직원이 보내는 신호요.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고 나서야 처음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북한에서 우는 법은 소리 없이 우는 거였으니까요. 이륙 2시간 전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화물칸 안쪽을 최대한 정비했습니다. 좁은 공간이었지만 미리 넣어둔 얇은 단열 패드를 깔았습니다. 고도가 높아지면 화물칸 온도가 급격히 떨어진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패딩 점퍼를 3겹 껴입고 들어왔고 비닐 방수포도 여러 장 가져왔습니다. 산소 발생기는 손이 닿는 곳에 붙여두었습니다. 방수 파우치 안의 문서들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아직 있었습니다. 아직 저는 살아 있었습니다. 이륙 30분 전, 바깥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그 조용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건지, 누군가 이상한 걸 눈치챈 건지, 제 머릿속은 온갖 최악의 경우로 가득 찼습니다. 혹시 보위부가 공항에 들이닥친 건 아닐까? 혹시 터미널 담당 직원이 나를 팔아넘긴 건 아닐까? 그 생각들이 숨을 막았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런 상황에서 가장 무서운 건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을 때 머릿속은 스스로 가장 나쁜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그때였습니다. 컨테이너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지게차가 컨테이너를 집어올린 거였습니다. 몸이 한쪽으로 쏠렸습니다. 뭔가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통증이 왔지만 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컨테이너가 다시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 났습니다. 화물기 안에 실린 거였습니다. 그 다음엔 화물기 문이 닫히는 묵직한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지금 화물기 안에 있었습니다. 잠시 후 엔진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낮은 진동으로 시작해서 점점 커졌습니다. 그 진동이 컨테이너 벽을 타고 제 온몸으로 전해졌습니다. 뼛속까지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화물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속도가 붙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무너졌다기보다는 오히려 모든 것이 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평양과 저 사이의 마지막 실이 끊어지는 느낌이요. 기체가 떴습니다. 이 나라에서 떠오르는 순간 저는 비로소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울었습니다. 소리도 없었고 참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기쁜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무서운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제 안에 쌓인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부장님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보고서 속 아이들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부모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기쁨은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고도가 올라가면서 화물칸 온도가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늘하다 싶더니 금방 차가워졌습니다. 패딩을 3겹 껴입었는데도 냉기가 파고들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저려왔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입김이 나왔습니다. 제가 미리 계산한 것보다 온도 변화가 빨랐습니다. 산소 발생기를 켰습니다. 작은 소리가 났지만 엔진 소리에 묻혔습니다. 산소가 느리게 조금씩 공급되기 시작했습니다. 버텨야 했습니다. 이 화물기가 경유지에 닿을 때까지 그게 몇 시간이든 간에 버텨야 했습니다. 얼어 죽지 않아야 했고 질식하지 않아야 했으며 들키지 않아야 했습니다. 3가지를 동시에 해내야 했습니다. 그게 지금 제가 살아야 하는 이유의 전부였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습니다. 어둠 속에서 시간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손목시계가 있었지만 너무 어두워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엔진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가 멈추지 않는 한 비행기는 날고 있는 거였고 비행기가 날고 있는 한 저는 아직 살아있는 거였습니다. 몸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발가락부터 시작해서 무릎까지 감각이 없어졌습니다. 손을 주먹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온몸을 작게 떨었습니다. 근육을 움직여야 체온이 유지된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움직이면서도 머릿속은 아주 고요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 고요함이 먼저였습니다. 극도의 공포를 넘어서면 오히려 이런 고요함이 오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갑자기 화물기가 흔들렸습니다.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컨테이너 안에서 몸이 이쪽 저쪽으로 쏠렸습니다. 무언가에 어깨를 세게 부딪혔습니다. 기류였습니다. 난 기류를 만난 거였습니다. 그 순간 공포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비행기가 추락하는 건 아닐까? 엔진이 꺼지는 건 아닐까? 아니, 그보다 더 현실적인 공포는 따로 있었습니다. 화물칸 점검을 위해 누군가 들어오는 건 아닐까? 컨테이너를 열어보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들자 사지가 굳었습니다. 난기류는 몇 분 만에 멈췄습니다. 비행기가 다시 안정을 찾았습니다. 저도 천천히 숨을 고쳤습니다.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아직 들키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요. 그런데 바로 그때 저는 뭔가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컨테이너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화물칸을 걷는 사람의 발소리였습니다.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2명 혹은 3명. 그 발소리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제가 있는 컨테이너 쪽으로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완전히 멈췄습니다. 심장 소리조차 들릴 것 같았습니다.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바로 제 컨테이너 앞에서요.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30초, 1분 이상이었을 겁니다. 그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손잡이가 움직이는 소리가 날 것만 같았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을 머릿속에서 수십 번 그렸습니다. 그 순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봐야 소용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발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멀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소리가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몸 전체가 한꺼번에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쓰러지듯 컨테이너 벽에 기댔습니다. 눈물이 났는지 땀이 났는지 분간이 안 됐습니다. 뺨이 젖어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냉기는 더 심해졌습니다. 비닐 방수포를 온몸에 감았습니다. 의식이 희미해지는 건 아닐까 싶을 만큼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살아야 한다. 그 말이 주문처럼 반복됐습니다. 어르신들도 아시잖아요. 살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강한지를요. 그 마음 하나가 저를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엔진 소리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화물기가 하강하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됩니다. 화물기가 경유지 공항에 착륙하자 저는 처음으로 다음 단계를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착륙 충격이 컨테이너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몸이 앞으로 쏠렸다가 뒤로 밀렸습니다. 그래도 좋았습니다. 땅이었으니까요. 살아서 땅에 닿았다는 것만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12시간 넘게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감각이 돌아오지 않는 발가락을 손으로 주물렀습니다. 손도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살아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큰 문제였습니다. 경유지 공항에서 화물기 정비가 예정보다 길어진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안드레이가 보내는 신호음이 없었습니다. 약속한 시간이 지나도 신호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컨테이너 안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사람이 저를 버린 건지 아니면 무슨 사고가 생긴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모름이 공포였습니다. 3시간이 지났을 때 드디어 신호음이 왔습니다. 쿵, 쿵, 쿵. 그런데 4번이었습니다. 약속은 3번이었는데요. 4번은 무슨 뜻인지 미리 정해두지 않았습니다. 그 신호를 들으면서 저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문제가 생긴 것인지 아니면 그냥 실수로 한 번 더 친 건지 판단을 해야 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혼자서요. 저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움직이면 안 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맞았습니다. 한참 후에 컨테이너 외벽에 아주 작게 긁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손톱으로 긁는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그것도 약속된 신호였습니다. 대기하라는 신호요. 저는 그 소리를 듣고 나서야 다시 숨을 쉬었습니다. 그동안 거의 숨을 참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륙은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다시 엔진이 켜졌습니다. 다시 활주로를 달렸습니다. 다시 기체가 떴습니다. 2번째 이륙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첫 번째와 달랐습니다. 몸이 이미 한계에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음식은 비상용바 2개가 전부였는데 이미 하나를 먹었습니다.
물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추위가 문제였습니다. 경유지 공항에 있는 동안에도 화물칸 온도는 내려갔고 두 번째 비행에서 고도가 올라가자 냉기가 다시 밀려왔습니다. 제가 그때 얼마나 추웠는지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겨울에 냉동창고에 들어가 보신 분들 있으시잖아요. 그 느낌의 몇 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도 3만 피트에서 화물칸 온도는 영하 40도까지 내려갑니다. 단열 처리를 해두었다고 해도 그 냉기를 완전히 막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손가락이 굳어서 주먹을 쥘 수가 없었습니다. 무릎이 떨렸습니다. 그 떨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보다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체가 갑자기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비행에서의 난기류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컨테이너가 좌우로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쌓아둔 짐들이 쏟아졌습니다. 저도 이리저리 부딪혔습니다. 어깨, 무릎, 팔꿈치. 아픔을 느낄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냥 버텼습니다. 단열 패드를 두 손으로 틀어쥐고 그 자리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화물칸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빠른 발소리였습니다.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무전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러시아어로 빠르게 말하는 소리였는데 저는 러시아어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의 톤만으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뭔가 심각한 상황이 생긴 거였습니다. 기체 결함인지 다른 문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소리들이 제 컨테이너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진짜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탈북을 준비하는 내내 잡히면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어둠 속에서 홀로 기체가 흔들리고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순간 그 죽음이 너무나 가깝고 구체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부모님 얼굴이 또 떠올랐습니다. 제가 사라지면 부모님은 어떻게 되실까? 연락도 못 드리고 어디 있는지도 말 못 드리고 그냥 딸이 사라진 거잖아요. 그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엔 소리도 났습니다. 들려도 상관없었습니다. 어차피 이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기체 결함은 비상착륙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화물칸 밖의 소리들이 잦아들었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기체가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무슨 일이었는지 저는 끝내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비행기가 계속 날고 있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다시 어둠과 고요함이 왔습니다. 저는 온몸의 감각이 다 사라진 채로 그 어둠 속에서 목적지만 생각했습니다. 유럽의 공항. 그 땅에 발을 디디는 순간 그 상상이 저를 살게 했습니다. 어르신들도 아시잖아요. 살고자 하는 마음이 사람을 얼마나 강하게 만드는지를요. 저는 그 마음 하나에만 기대어 버텼습니다. 의식이 흐려질 때마다 그 상상을 꺼냈습니다. 유럽의 공항. 유럽의 공기. 아무도 저를 감시하지 않는 그 땅을요.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컨테이너 외벽에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약속된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불규칙한 노크였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잠시 후 작은 틈새로 종이 한 장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비상 조명으로 겨우 읽었습니다. 안드레이의 메모였습니다. 영어로 적혀 있었습니다. 내용은 단 2줄이었습니다. 보이부 요원 한 명이 이 화물기에 타고 있다. 움직이지 마라. 저는 그 메모를 읽고 나서 한동안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보이부 요원이 이 화물기 안에 있다는 건 저를 찾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니면 이미 수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확인하러 온 거였습니다. 어느 쪽이든 결과는 같았습니다. 발각되면 끝이었습니다. 이 비행기 안에서 유럽 땅을 눈앞에 두고 끝나는 거였습니다. 숨을 참았습니다.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30분이었는지 1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그 시간 동안 발소리가 2번 더 컨테이너 근처를 지나쳤습니다. 한 번은 아주 가깝게 바로 옆에서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눈을 감았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냥 숨만 쉬었습니다. 아주 얕게, 아주 천천히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그 다음엔 엔진 소리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강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고도가 낮아지고 있었습니다. 기체가 흔들리며 착륙 자세를 잡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충격이 왔습니다. 착륙이었습니다.
최종 목적지였습니다. 저는 그 충격을 느끼는 순간 입을 틀어막고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면서 몸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살았다는 생각보다 아직 끝이 아니라는 생각이 먼저였습니다. 요원이 아직 이 화물기 안에 있었습니다. 컨테이너에서 나오는 순간이 가장 위험했습니다. 그 마지막 관문을 아직 넘지 못했습니다. 울고 싶었지만 울 수 없었습니다. 다시 정신을 차렸습니다. 살아야 했습니다. 여기까지 왔으면 끝까지 살아야 했습니다. 착륙 후 화물 하역이 시작됐습니다. 컨테이너들이 하나씩 내려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있는 컨테이너 차례가 됐습니다. 다시 공중에 들리는 느낌이 났습니다. 흔들렸습니다. 내려졌습니다. 화물 창고 바닥에 쿵 하고 놓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컨테이너 문이 열렸습니다. 안드레이였습니다. 그 사람이 제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저는 혼자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다리에 감각이 없었으니까요. 그 사람이 어깨를 잡고 끌다시피 이동했습니다. 화물 창고를 빠져나가 작은 출입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 짧은 거리가 평생 걸어본 것 중 가장 길었습니다. 출입문을 나서는 순간 바깥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유럽의 새벽 공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움이 화물칸의 냉기와는 달랐습니다. 살아있는 냉기였습니다. 저는 그 공기를 있는 힘껏 들이마셨습니다. 그 순간 제 몸이 기억했습니다. 살았다는 것을요.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것도요. 하지만 그 공기만큼은 진짜였습니다. 그런데 안드레이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손목을 잡은 채로 뒤를 봤습니다. 화물 창고 안쪽 어둠 속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 외투의 남자였습니다.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다음 순간 안드레이가 제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뛰었습니다. 발에 감각이 없었지만 뛰었습니다. 그냥 달렸습니다. 뛰었습니다. 발에 감각이 없었지만 뛰었습니다. 안드레이가 제 팔을 잡아 끌었고 저는 그 손에 매달려 달렸습니다. 화물 창고를 가로질러 작은 철문을 밀고 나갔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뒤를 돌아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앞만 봤습니다. 숨이 턱까지 찼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안드레이가 공항 외곽 주차장 쪽으로 방향을 꺾었습니다. 낡은 승합차 한 대가 시동을 켜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차였습니다. 뒷문을 열고 밀어넣듯 저를 태웠습니다. 저도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바닥에 납작하게 엎드렸습니다. 창문 밖으로 보이면 안 됐으니까요. 얼마나 달렸을까요? 10분, 20분. 차가 멈췄습니다. 창고처럼 생긴 건물 아니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저는 겨우 일어나 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안드레이가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그 사람 얼굴에도 땀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이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안드레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영어였습니다. 저는 영어를 했습니다. 스위스 유학 덕분에요.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 보이부 요원 사진을 찍었을 수도 있다. 이미 본국에 보고했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나라 북한 공관에 비상이 걸렸을 것이다. 당신한테 시간이 없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북한 공관에서 현지 당국에 연락하면 체포 요청이 들어갑니다. 유럽이라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었습니다. 외교 채널을 통하면 절차가 있지만 시간이 걸리죠. 그 시간 안에 저는 어딘가로 숨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나라 지리를 몰랐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돈은 조금 있었지만 신분증이 없었습니다. 북한 여권은 가지고 나왔는데 그게 오히려 족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안드레이가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주소였습니다. 여기로 가라. 이 사람을 찾아라. 그것만 말했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받아들고 안드레이의 얼굴을 봤습니다. 왜 도와주는 거냐고 묻고 싶었습니다. 돈은 이미 다 줬으니 이제 볼 일 없는 사이였는데요. 그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이더니 차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세상에는 설명 없이 손을 내미는 사람도 있다는 걸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그 주소를 찾아간 곳은 작은 교회였습니다. 유럽의 오래된 골목 안쪽에 있는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나온 사람은 중년의 한국인 목사님이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한국말이었습니다. 같은 말을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이국 땅에서 모국어를 들었을 때 그 느낌이 어떤 건지를요. 그 느낌이 평생 잊히지 않을 겁니다. 목사님은 저를 작은 방으로 안내하셨습니다. 따뜻한 방이었습니다. 침대가 있었고 담요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따뜻한 국물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정확히 무슨 국물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마시면서 처음으로 테이블 위에 팔을 올리고 엎드려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오래 울었습니다. 목사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옆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대로 잠을 잤습니다. 북한에서 나온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훨씬 더 오래전부터 제대로 잔 적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좁은 방, 낡은 침대, 얇은 담요. 하지만 그 안에서 아무도 저를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도청장치가 없었습니다. 누가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 혼자였습니다. 그 혼자임이 이렇게 편안한 것인 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공관에 연락을 취해 두셨다고 했습니다. 절차가 있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요. 제가 가져온 문서들에 대해서는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일단 살고 봐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단순하고 또 얼마나 옳은 말인지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틀이 지난 뒤 문제가 생겼습니다. 목사님이 급하게 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북한 공관 쪽에서 현지 당국에 무언가를 요청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다고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이 주소가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요. 빨리 이동해야 했습니다. 짐을 쌀 것도 없었습니다. 방수 파우치 하나가 전부였으니까요. 목사님이 또 다른 주소를 알려주셨습니다. 이번엔 다른 도시였습니다. 기차를 타고 이동해야 했습니다. 신분증 없이 기차를 탄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여러분은 아마 상상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표 한 장을 끊는 것도, 개찰구를 통과하는 것도,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전부 두려웠습니다. 누군가 저를 알아보면 어쩌나. 검표원이 신분증을 요구하면 어쩌나. 그 생각들이 기차가 달리는 내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또 이동했습니다. 숨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그 시절엔 말이죠. 하루하루가 버티는 것의 연속이었습니다. 지쳐도 버텼고 무서워도 버텼습니다. 부모님 생각이 날 때마다 이 문서들을 떠올렸습니다. 제가 가져온 이것들이 누군가에게 닿아야 의미가 생긴다고, 그러려면 제가 살아야 한다고 그 생각만 했습니다. 두 번째 숨은 곳은 조선족 부부가 운영하는 작은 식료품 가게 뒤쪽 창고였습니다. 조선족이라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중국에 사는 우리 동포들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유럽에도 그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오래전에 중국에서 유럽으로 건너오신 분들이었는데 목사님을 통해 연결이 됐습니다. 그분들은 제 사정을 듣고 아무 말 없이 창고 한쪽을 내주셨습니다. 박스들 사이에 얇은 이불을 깔아주셨고 밥도 챙겨주셨습니다. 김치는 없었지만 따뜻한 밥이었습니다. 그 밥 한 공기가 얼마나 귀했는지 모릅니다. 아주머니께서 어느 날 저한테 물으셨습니다. 북에서 왔냐고요? 네, 했습니다. 그분이 잠깐 말씀이 없으시더니 우리 어머니도 북에서 왔다고 하셨습니다. 6.25 때 내려오셨다가 결국 못 돌아가셨다고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 시절 이산 가족들 이야기를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분들도 어딘가 끊어진 실 하나를 붙들고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단이라는 게 저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도 이렇게 이어지고 이어지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 창고에서 열흘을 보냈습니다. 열흘 동안 바깥에 한 번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창고 작은 창문으로 하늘만 봤습니다.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평양의 하늘과 같은 색이었는데 왜 이렇게 다르게 느껴지는지 이상했습니다. 아니,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같아도 저 아래에 있는 것들이 달랐으니까요.
그 하늘 아래서 저는 처음으로 아무도 나를 감시하지 않는다는 걸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 목사님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공관 쪽에서 답이 왔다고 했습니다. 제가 가져온 문서들의 내용을 일부 전달했더니 공관에서 매우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담당자가 직접 오겠다고 했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또 울었습니다. 이번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었지만 적어도 방향이 생겼습니다.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담당자가 왔습니다.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제 앞에 앉아서 한국말로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그 평범한 한마디가 제 가슴 어딘가에 박혀서 한동안 떠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저를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를 이용하려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도와주겠다고요. 북한에서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도움이란 건 항상 조건이 붙는 것이었고 언제든 거둬들일 수 있는 것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자리에서 문서 파우치를 내밀었습니다. 몇 달 동안 목숨을 걸고 지켜온 것들이었습니다. 컨테이너 안에서도 도망치는 내내도 손에 쥐고 있었던 것들이요. 그걸 다른 사람의 손에 넘기는 순간 이상하게도 홀가분했습니다. 이제 이것이 해야 할 일을 할 것입니다. 저 혼자 알고 있을 때보다 훨씬 더 큰 목소리로요. 한국행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공관 담당자가 설명해 주셨습니다. 탈북자가 제3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려면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고요. 신원 확인, 조사 관련 기관과의 협의. 거기다 제 경우는 일반 탈북자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제가 가져온 문서들 때문이었습니다. 그 문서들을 다루는데 신중을 기해야 했고 그만큼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빠르면 몇 주, 길면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게 현실이었으니까요. 그 기간 동안 저는 공관 측이 마련해준 안가에 머물렀습니다. 안가라고 신변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이 임시로 머무는 장소였습니다. 위치는 알려주지 않겠습니다. 지금도 그 장소는 누군가를 위해 쓰이고 있을 테니까요. 그곳에서 저는 하루하루를 기다렸습니다. 바깥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창문 커튼을 치고 안에서만 지냈습니다. 밥은 담당자분이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 시절엔 말이죠. 기다리는 것도 고통이었습니다.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부모님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사라진 걸 아셨을 텐데 어떻게 되셨을까? 북한에서 가족이 탈북하면 남은 가족도 조사를 받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연좌제라고 해서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가족 전체가 책임을 지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제가 도망친 것이, 제가 살겠다고 선택한 것이 부모님께 어떤 일을 가져다 줄지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누워있다가도 그 생각이 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라는 말을 속으로 수백 번 했습니다.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소리내어 말하면 울 것 같아서 속으로만 했습니다. 그렇게 3주가 지났을 무렵 담당자분이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준비가 됐다고요. 한국으로 출발할 수 있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려서인지 막상 그 말을 들으니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요? 제가요? 정말로요? 담당자분이 웃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기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 진짜 무서웠습니다. 한국은 제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이었습니다. 같은 말을 쓰지만 다른 곳이었습니다.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거기서 저는 무엇이 될 수 있을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27살 신분도 없고 연고도 없고 이력서에 쓸 수 있는 것도 없는 사람이 새 나라에서 살아간다는 게 컨테이너 안에서 버티던 것과는 다른 방식의 공포였습니다. 하지만 가야 했습니다. 여기에서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출발 당일 담당자분과 함께 공항으로 이동했습니다. 처음으로 일반 공항 터미널을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짐을 끌고 아이 손을 잡고 커피를 마시며 걸어가는 사람들이요. 그 평범한 풍경이 저한테는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도 쫓기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숨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냥 걸어가면 됐습니다. 그게 너무 낯설었습니다. 탑승 수속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제 이름이 찍힌 서류를 들고 게이트를 통과했습니다. 담당자분이 옆에서 안내해 주셨습니다. 비행기에 탔습니다. 좌석에 앉았습니다.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그 순간 처음으로 제가 승객이 됐습니다. 화물이 아니라 승객이요. 그 차이가 그렇게 클 줄 몰랐습니다. 의자 등받이가 있었습니다. 앞에 작은 화면이 있었습니다. 승무원이 와서 음료를 권했습니다. 저는 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 물 한 잔을 두 손으로 받아들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왜 눈물이 났는지 그 순간엔 몰랐습니다. 그냥 났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이번엔 창가 자리였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땅이 멀어지고 구름이 가까워지는 게 보였습니다. 제가 그 컨테이너 안에서 지나쳤던 하늘이었습니다. 같은 하늘인데 이번엔 이렇게 잘 보였습니다. 이렇게 밝았습니다. 비행 중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리강철 부장님을요. 그분이 마지막에 제게 보내준 그 눈빛이요. 도망쳐라. 살아남아라. 나처럼 되지 마라. 그 눈빛이 저를 여기까지 밀어줬습니다. 그분은 지금 어디 계실까요? 살아계신지조차 모릅니다. 그 생각을 하면 지금도 마음이 무너집니다. 제가 살아서 여기 있는 동안 그분은 어떻게 됐을까? 그 죄책감은 아마 평생 가지고 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속 아이들의 이름도 떠올랐습니다. 5살, 7살. 제가 가져온 문서들이 제대로 쓰인다면 그 아이들 같은 아이들이 조금은 덜 생겨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맞는지 틀린지 지금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믿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믿지 않으면 제가 살기 위해 부모님을 두고 온 것, 동료들을 두고 온 것, 그 모든 선택이 너무 잔인해지니까요. 비행기가 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내 화면에 지도가 보였습니다. 한반도가 보였습니다. 그 아래쪽, 남쪽에 제가 내릴 곳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지도를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북쪽에 평양이 있었습니다. 남쪽에 서울이 있었습니다. 같은 땅인데 이렇게 멀었습니다. 이렇게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착륙 충격이 왔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인천공항은 컸습니다. 제가 본 어느 공항보다 컸습니다.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빛이 밝았습니다. 안내판이 한국어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안내판을 보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읽히는 글자들인데 낯설었습니다. 평양에서 쓰던 것과 같은 글자인데 여기서는 다른 언어처럼 느껴졌습니다. 단어들이 달랐고 배치가 달랐으며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담당자분이 안내하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몇 가지 절차를 밟았습니다. 서류에 서명을 했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질문에 답했습니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말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하나같이 친절했습니다. 저를 범죄자 보듯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 사람으로 대해줬습니다. 그것 하나가 그렇게 감동적일 수 있는지 몰랐습니다. 절차가 끝나고 나서 담당자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하나원에서 정착 교육을 받게 될 거라고요. 하나원이라고 탈북자들이 남한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기관입니다. 거기서 몇 달을 보내게 된다고요. 그 후에 본격적으로 사회에 나가게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부모님을 찾을 수 있냐고요. 북에 계신 부모님을요. 담당자분이 잠시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직접적인 연락은 어렵지만 여러 기관을 통해 생사 확인 등을 시도해 볼 수 있다고요. 보장은 드리기 어렵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게 현실이었으니까요. 공항을 나서면서 처음으로 바깥 공기를 마셨습니다. 한국의 공기였습니다. 차 소리가 났고 사람들이 지나쳤으며 저 멀리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제가 상상하던 것과 달랐습니다. 더 복잡했고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서웠습니다. 아직도 무서웠습니다. 이 빠른 세상 안에서 제가 살아갈 수 있을지, 그게 솔직히 보이부보다 더 막막했습니다. 보이부는 피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이 사회 안에서 자리를 잡는다는 건 피할 수 없는 것들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여기 있었습니다. 평양순환공항 화물터미널 컨테이너 안에서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있던 그 사람이 지금 여기 서 있었습니다. 한국 땅 위에 두 발로요. 그것만은 사실이었습니다.
그것만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원에 들어간 첫날 밤이었습니다. 방에 혼자 누웠습니다. 천장이 하였습니다. 형광등이 꺼지고 어두워졌습니다. 그 어둠이 컨테이너 안의 어둠과 달랐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누가 쫓아오지 않았습니다. 감시 카메라가 없었습니다. 도청 장치가 없었습니다. 그냥 저 혼자 그 조용한 어둠 안에 있었습니다. 그 순간 뭔가가 무너졌습니다. 펑 하고 터지는 것처럼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오래 울었습니다. 무슨 눈물인지 몰랐습니다. 살았다는 것인지 무서웠다는 것인지 부모님이 보고 싶다는 것인지 다 섞여 있었습니다. 그냥 울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처음으로 아무도 없는 데서 소리내어 울 수 있었습니다. 그 눈물이 저한테는 자유의 첫 느낌이었습니다. 하나원 생활은 석 달이었습니다. 그 석 달 동안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나만의 법, 제도, 생활 방식, 지하철 타는 법, 은행 계좌 만드는 법, 주민등록 신청하는 법. 여러분한테는 당연한 것들이 저한테는 처음이었습니다. 어르신들도 아시다시피 사람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저는 27이었는데도 어린아이처럼 하나하나 배워야 했습니다. 문화 충격은 예상보다 훨씬 컸습니다. 편의점이 처음에 당황스러웠습니다. 24시간 문을 여는 가게가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점이 국가에서 정해준 시간에만 열었습니다. 그리고 마트에 물건이 그렇게 많을 수 있다는 것도요. 처음 마트에 갔을 때 저는 입구에서 한동안 그냥 서 있었습니다. 라면 종류만 몇십 가지가 되는 걸 보면서 이게 진짜인가 싶었습니다. 선택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이렇게 어색할 수 있는지 몰랐습니다. 말도 달랐습니다. 같은 한국어인데 제가 모르는 단어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외래어가 많았고 줄임말이 많았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면 반쯤은 알아들었습니다. 그게 당황스럽기도 했고 웃기기도 했습니다. 하나원 선생님들이 천천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친절하셨는지 지금도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이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에서는 내부망만 있었습니다. 바깥 세상의 정보를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모든 게 열려 있었습니다. 세상 어느 나라 뉴스도 볼 수 있었고 어떤 정보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게 무서웠습니다. 이래도 되는 건가 싶었습니다. 이걸 보면 누가 와서 잡아가는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 반사적인 두려움이 사라지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나원을 나온 뒤 서울에서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임대주택을 받았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방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누가 들어와도 되는지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도청 장치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처음 몇 달은 말을 조심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도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 습관이 몸에 너무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천천히, 정말 천천히 풀렸습니다. 일을 시작한 건 하나원을 나온 지 6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제 이력이 특이하다 보니 대학에서 강연 요청이 왔습니다. 북한 금융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 줄 수 있겠냐고요. 저는 처음에 거절했습니다. 나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바꿨습니다. 제가 가져온 문서들이 이미 관련 기관에 전달됐지만 그 너머에 있는 이야기,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살았는지 그 현실은 숫자와 서류만으로 다 담을 수 없었습니다. 그건 직접 겪은 사람이 말해야 했습니다. 그게 저였습니다. 첫 강연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청중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이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말을 시작하고 나서 이상하게도 떨림이 줄어들었습니다. 말할 수 있다는 것, 이 이야기를 해도 된다는 것, 아무도 저를 잡으러 오지 않는다는 것. 그게 실감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할머니 한 분이 다가오셨습니다. 손을 잡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고생했다고요. 그 짧은 말 한마디가 저를 한참 울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의 그 짧은 위로가 얼마나 깊은지를요. 그분이 6.25 때 피란을 오셨다는 말씀을 나중에 들었습니다. 북에 두고 온 가족이 있으셨다고요. 그 손의 온기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지금 저는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벚꽃이 피는 봄이 됐습니다. 2026년의 봄이요.
동네 골목에 벚꽃이 가득합니다. 어르신들도 좋아하시는 그 분홍빛 꽃들이요. 저는 그 꽃길을 걸으면서 매번 멈추게 됩니다. 이 꽃이 매년 폈을 텐데 저는 이제야 보고 있다는 게 이상하게 느껴지면서도 이걸 볼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부모님 생각은 여전히 매일 납니다. 지금쯤 어떻게 지내고 계실지 아직도 모릅니다. 연락할 방법이 없습니다. 살아계신지조차 확인이 안 됩니다. 그 그리움은 시간이 지나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 삶이 안정될수록 더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제가 잘 먹고 따뜻하게 잘 때 부모님은 어떠실까 그 생각이요. 통일이 됐으면 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목숨을 걸고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지 않아도 그냥 버스를 타고 가족을 만나러 갈 수 있는 날이 왔으면 합니다. 어르신들 세대에서 시작된 그 분단의 아픔이 우리 세대에서는 끝날 수 있으면 합니다. 그게 너무 큰 바람인 건 알지만 바라는 것마저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왜 지금 이러고 있는지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이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저는 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살았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가져온 그 문서들이 어떻게 쓰였는지 지금 다 알지는 못합니다. 관련 기관에 전달됐고 그 이후 절차는 제 손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것만은 압니다. 그 문서들이 세상에 알려지기 전까지 그 사실들은 철저하게 감춰져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배를 채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굶었는지, 그 숫자가 어떻게 세탁되고 숨겨졌는지를요. 그게 바깥으로 나왔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저는 그 컨테이너 안에 들어갔던 게 의미 없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세상이 변하는 건 한 번에 확 바뀌지 않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누군가 용기를 내는 것들이 쌓여서 변합니다. 저는 그 아주 작은 조각 하나였을 겁니다.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믿어야 살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벚꽃이 폈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많이요. 저는 오늘 그 꽃길을 걸으면서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이유 없이요. 그냥 꽃이 예뻐서요. 살아있어서요. 그 웃음이 나한테는 또 하나의 자유였습니다. 북한에서는 이유 없이 혼자 웃으면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괜찮습니다. 그냥 웃어도 됩니다. 그게 이렇게 좋은 거라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웃음이 있기까지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컨테이너 안에서 숨죽이던 시간들, 화물칸의 냉기 속에서 의식을 붙들던 시간들, 창고 한쪽에서 밥 한 공기를 두 손으로 받아 들던 시간들, 인천공항에서 처음으로 한국 공기를 마시던 그 순간들이요.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웃음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북에 두고 온 부모님이 이 웃음을 보실 수 있다면, 딸이 잘 지내고 있다는 걸 아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언젠가 그날이 온다고 믿습니다. 통일이 되든 다른 방법이 생기든 반드시 그날이 올 거라고요. 그때까지 저는 여기서 살겠습니다. 소리내어 웃으면서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중에 혹시 북에 가족을 두고 오신 분이 계신다면 그 그리움이 살아있다는 건 그 사람을 아직 마음에 담고 있다는 뜻이라고, 그게 사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게 부모님을 담고 살겠습니다. 봄이 매년 오듯이 그날도 반드시 올 것입니다. 자정을 넘긴 공항 화물터미널, 사람 하나 겨우 들어갈 금속 컨테이너 안에 몸을 구겨 넣은 채 20분 후 이륙을 기다리던 그 순간이 눈앞에 선합니다. 그 좁은 어둠 속에서 그녀가 붙들고 있던 것은 문서도 자유도 아닌 그저 살고 싶다는 마음 하나였습니다. 목숨을 건 그 선택이 있었기에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탈북의 길 끝에 서 있는 당신을 진심을 담아 응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